여러분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뭐 NFT 그리고 뭐 챗봇 등과 같은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죠. 뭐 예전에는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변화 속에 살아갈 텐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자라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교육에 대한 관심까지도 높아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새싹 캠프가 열렸었는데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뜨거운 반응 보였다고 하는데 그 뜨거운 반응을 이어서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뭐 제주도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주 오실 때마다 좀 특별한 경험이다,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두 분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 정말 많이 불러주셔서 네. 10번 넘게 왔다 간 것 같고요. 와, 많이 오셨군요.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네. 그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공간이라서 네. 제주는 항상 기분 좋은 기억을 떠올려주게 하는 곳이고요. 네. 또 한국 안에 있지만 우리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네. 섬으로 오는 그 경험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뇌 안에서 하나의 경계가 딱 닫히고 여기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처럼 받아들이기도 해서 네네. 더더욱 기분 좋은 그런 기억들이 오.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역시 다르십니다. 뇌과학자시라서 그런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제주로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떠신가요? 우리 김태호 소장님은요? 네. 저는 친누나가 제주에 살고 있는데 네. 장 교수님보다 덜 온 것 같아서 누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긴 자주 하는데요. 오세요, 이번 기회에. 네, 네. 네, 좋습니다. 좀 친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원래도 친했지만 친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제주는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작년에 좀 특별하게 과학 소통 오디션에 기후 주제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공부를 하면서 제주도에 대한 육지와 바다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후 변화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제주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한라산의 구상나무라든지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어서 제주는 그 기원도 화산섬이라 과학이지만 현재 그 자체로도 과학이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AI 연구자시고 요즘에 또 기후하고도 인공지능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또 두 분을 제주도에서 만나 뵙게 돼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또 지켜봐 주시라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분도 그리고 너튜브에서 SNS 상에서도 그렇고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해서 많이 활동들 하시거든요. 그 직함 어떤 건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너튜브나 이제 네. 전자책이나 뭐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텐츠를 접하실 일이 많죠. 훨씬 더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과학 분야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학을 컨텐츠로 어떻게 보면 향유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과학에 대한 애정과 과학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런 대중분들이 과학을 접하실 때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또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또 학생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장 교수님이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정말 잘하세요. 맞아요.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코로나19 때 또 특히 중요성이 부각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백신을 처음 접해보고 모두가 맞아야 된다니까 많은 네. 불안을 가지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백신의 원리 또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네.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전 세계적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많이 하기도 했고요. 사실 최근에 또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돈 룩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성이 떨어져서 지구랑 부딪히는 시나리오가 오고 있는데 네. 과학자들이 이거를 막 수학으로 어렵게 설명하니까 무슨 해성이야? 뭐 네, 정말 어려워요. 오는 거야? 네. 이래서 사람들이 안 믿다 보니까 네, 그런 네. 영화를 보더라도 사실 정말로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는데 어려운 언어가 아니라 쉽게 이야기를 해줘야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구나라는 답들을 찾을 수 있게 해줘서 네. 과학도 중요하지만 그 과학을
과학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과학 커뮤니케이션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학생들도 이 방송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앞으로 또 이런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뇌과학자로서 사실 우리 뇌가 너무나 뭐 무궁무진한 능력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네, 어떻게 연구하시고 뇌는 또 어떤 좀 구체적인 특성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뇌과학은 대표적인 융합학문, 통합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 심리학, 의학, 네. 뭐 정신과라든지 그리고 컴퓨터 공학, 뭐 로봇까지도 전부 뇌과학과 접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보고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뇌가 아프면 치매와 같은 그런 형태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네네. 이런 모든 것들이 뇌에서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뇌과학은 그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인지하고 판단하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학문이 네. 된 거죠. 네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학문도 뇌가 가지고 있는 지능을 어떻게 기계가 네. 알고리즘이 가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다가 네. 지금 커진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인공지능 뭐 안 쓰는 데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도 AI 뭐 인공지능 하면 좀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좀 쉽게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아, 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하면은 이제 관찰하고 학습한 뒤에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근데 네. 조금 더 쉽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는 네.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인공지능은 하나를 알면은 둘, 셋 정도는 네. 알 수 있게 만드는 알아서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요즘 엄청나게 큰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모델들은 한 넷다섯 정도까지 알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병원 쪽 AI를 생각을 해보면요. 뭐 심장 박동 데이터도 다 수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어떤 심각한 심근경색과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지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예측을 할 수 있다던가 그리고 어떤 숨소리만 듣고도 폐 관련 질환이 있을지 없을지를 좀 예측해보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불확실한 미래까지도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든든하고 안정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인공지능 여러 가지로 뭐 실생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요즘에 영화 보면 인공지능과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또 영화도 있어요. 근데 또 보고 있으면 가능할 것도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인공지능은 네. 사실 한 가지를 잘해요. 한 가지를 잘해요. 네. 인간을 흉내내는 걸 잘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학습도 인간을 모델로 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 자체로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네.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을 흉내를 잘 내고 흉내를 내는 걸 넘어서서 인간이 하는 행동을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된 영역들까지 생겨난 거죠. 네, 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정말 뭐 인간처럼 우리가 되게 의원화해서 생각하는데 네. 자기 자아를 가지고 인간처럼 사고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는 아닌 거죠. 그 부분은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질문은 사랑에 빠질 수 네, 있냐라고 네. 했는데 네. 그냥 내 질문에 내가 원하는 답만 해주고 내 기분을 맞춰주는 근데 그 자신은 어떠한 종류의 자아도 없는 존재가 과연 사랑하기 사랑 좋은 빠질 수 존재일까? 있을까? 누군가는 사랑을 할 수도 네.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두 자아를 가진 주체가 네.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만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일종의 거울을 기반으로 한 도구,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인간처럼 보여주고 흉내내기는 하지만 네네. 그 자체가 네.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존재는 되지 못한다. 그래요. 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군요. 네. 근데 우리 아직 소장님은 미혼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래에.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 또 연구자이기도 하니까. 네. 저는 솔직히 네. 그 허라는 영화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 영화에서처럼 사랑에 빠지는 일은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정 교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대화 방식이나 어떤 그런 정서적으로 좋은 대화라는 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대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돌리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주게 그리고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면 네. 저는 사실 그게 가능은 하다고 있다. 믿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더 근미래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요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 인간의 네. 뇌에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 뇌. 다른 사람이 인간인지 아닌지 네. 우리가 뭐 뚜껑을 열어보고 해부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네. 인간처럼 보이고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대화가 되면. 당연히 저 사람은 뇌가 있는 인간이겠지라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F 영화 같은데 주요 주제가 네. 외계인이 들어와서 인간 사회에 숨어들게 되면 맞아요. 그런 이 사람이 인간인지 외계인인지 해부하고 로봇인지. 죽이지 않고 부감하지 네. 않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모른다가 답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인간이 아닌 존재까지도 인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강아지, 고양이도 네.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한다고 네. 우리가 막 우리 스스로를 투사하거든요. 우리 막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집. 사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건 너무 좋지만 동물이 좋을 수 있는 형태를 사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단맛을 못 느껴요. 아, 그런데 우리는 달콤한 게 내가 맛있으니까 야옹아 이거 맛있어 너도 먹어봐 한다고 얘가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좋아하진 아니고 고양이에게 건강한 것도 아니죠. 아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름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네. 로봇에게도 비슷한 걸 보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인간 흉내를 너무나 잘 내는 그 레벨까지 인공지능이 왔을 때 네. 우리는 인간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인간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참 단순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뇌과학이 참 재밌다 이런 것도 들으면 들어서 재밌네요. 이게 실제로 요즘에는 뭐 1인 가구도 많으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현대인들이 집에 갔을 때 내 얘기를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러면서 애정을 느낀다는 얘기도 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AI 또 연구자로서도 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금 있는 직업도 많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조금 이 직업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요. 미래에 또 우리 학생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실제로 연구를 하지만 네.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네. 저도 너무 이해가 많이 네, 갑니다. 네. 그런데 AI의 어떤 이런 흐름들은 사실 거스르거나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AI 연구를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돕는 방향으로 기술 연구를 또 할 수가 있고 네. 우리가 이전에 살아온 방식에 비해서 삶이 달라지는 거는 뭐 예전에는 이런 패드도 없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저는 그 정도의 변화랑 이제 결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기술에 AI를 더 할 수 있는 것처럼 AI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미치는 쪽이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네, 네.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직업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직업은 분명히 사라질 거예요. 어떤 네, 거냐면 분명히.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있는 종류의 일들은 그것이 회계이건 법이건 아니면 학문의 영역에 있건 그러한 종류의 직업은 인공지능이 훨씬 잘할 수 있는 종류의 직업이에요. 네, 네, 네. 반면에 어떠한 맥락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하고 기존에 없었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영역은 네. 인공지능보다는 아직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지금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다 하죠. 다 하죠. 그렇지만 기존의 데이터가 있는 것만 기반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 스타일로 그려줘. 네. 그려줍니다. 뭐 모차르트 스타일로 작곡해줘. 작곡해줍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모차르트나 피카소라고 하는 모델이 없거나 아니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없으면. 제로에서 1로 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역은 아직은 인간이 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이제 학부모 교육을 할 때 네네.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저는 한 가지의 그 딜레마를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트레이닝할 때도 또는 인간을 가르칠 때도 비슷한 딜레마인데 explore, exploit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네. 쉽게 풀면 뭐냐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족보를 가지고 달달 외인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와. 뭐 수학의 정석 공부하고 성문 영어 네, 공부하고 네. 우리 옛날 스타일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면 잘 볼 수 있다. 네네네. 그럼 당연히 이걸 파야죠. 1차 강사 만나야 되고 과외 받아야 되고 학원 네네. 가야 되고 이 책만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네. 이게 이제 exploit고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네. 최적화하다. 근데 explore는 뭐냐면 탐험가? 오픈북이에요. 네. 맞아요. 탐험, 개척. 어.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어느 땅에 가야지만은 내가 좋은 경작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네.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처럼 답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답이 없는 문제를 찾을 때 네. 어떠한 방식으로 찾는 게 효율적일까로 네, 네.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렵네요. 이제 부모로 보면은 네. 이 책만 공부해로 가야 될까? 아니면 이 아이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디에 던져줘도 네, 네.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될 것인가? 그렇죠. 세상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 네. 그래도 법대 가고 의대 가야 돼. 이렇게 시키겠죠? 그렇지만 세상이 너무 변해서 엄마 대학교라는 게 10년 후에는 없을지도 몰라. 네네네. 이래도 이 공부를 시켜야 되나요? 네, 이때는 개척, 아. 탐험을 하는 능력을 올려줘야겠죠? 네. 그래서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이 없어지고 어떤 직업이 더 중요해지는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직업이 없어진다라는 비유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자동차가 나왔을 때, 네. 내연기관 자동차가 네, 나왔을 네. 때 마부들이 나가서 데모를 했어요. 이제 말 타는 사람이 없으면 저희 직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네네. 마부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운전사라는 직업이 생겼어요. 또 생길 수. 그러니까 사실은 네. 마부, 운전사, 사실 뭐 마부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사회 자체가 마부보다는 운전사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네, 더 중요해지는 네, 그런 네. 사회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없어진다, 뭐 인간을 대체한다 이렇게 네, 보는 네. 것보다는 네. 변화한다, 네.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새롭게 다르게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좀 그런 가능성들,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까 얘기할 때는 아이와의 대화, 우리 집에 오셨던 것 같아요. 이 대화가. 요즘에 저와 아이와의 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꼭 엄마 대학을 가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 뭐 꼭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뭐 세상에 나가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사실 그래, 요즘 세상은 변화된단다. 창의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선 당장에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그게 되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시대가 오는데 대비하려면 우리도 잘 몰라서요. 그죠? 그런 교육을 받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똑같은 딜레마가 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저도 창의적인 있으시니까. 교육 네.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막상 우리 아이를 그럼 학원을 보내지 않고 뭐 정말 자유롭게 키워야 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이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요? 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 똑같이 학원을 가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동네 아이들의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의 친구들이 다 태권도를 간다. 그 태권도 갔다가 다 피아노 학원을 간다. 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친구를 어디서 만나요? 학원에서 만나죠. 태권도 가서 만나요. 네. 학원 가서 만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학원에 간다, 학교에 간다라는 행위 자체가 꼭 지식만을 얻기 위해서 가기보다는 네, 네. 나의 또래 집단과 나와 함께 커가는 내가 관계를 계속 맺어갈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로서 그리고 네. 사회성을 배워나가는 네,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이 행위를 남들과 같이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건 그거를 혼자만 사용할 리는 만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친구들은 뭘 하고 있고 요즘 어떤 게임이 핫하고 네. 그다음에 요즘 알아야 어떻게 되는군요. 해야지만은 인싸로 인정을 받으면서 잘 놀 수 있고 네. 이 모든 정보들을 아이들끼리 서로 나누거든요. 근데 그 능력은 네. 어떤 기술이 오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네. 이건 사실 수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중요한 스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가 사실 하드웨어 자체는 네. 지난 수만 년 동안 거의 안 바뀌었어요. 0.1%도 진화하지 않았어요. 네. 네. 동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뇌랑 우리의 그래요? 뇌가 오. 하드웨어만 놓고 하드웨어만 보면 보면. 거의 똑같은데 네.
어떤 지식과 정보를 채우고 네.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서로 연결되느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뀐 거예요. 네. 그 가장 크게 바뀌었던 순간은 활자의 발견을 통해서 네. 그냥 말로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더 멀리까지 네. 다음 세대까지 지식과 정보를 남길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축적이 됐고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PC,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진짜 온라인에 간 모든 정보가 있는 형태로 갔고 지금 또 한 번의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순간이 그렇죠.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네, 네. 어떤 게 진짜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중에서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걸 인공지능한테 너가 알려줘. 너가 다 공부하고 알려줘. 네, 네. 이러면은 요약해서 알려주는 알려주니까. 데까지 우리가 진화를 한 거죠. 그렇지만 과연 우리의 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네, 네. 어떻게 진화해 왔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한 사람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같이 연결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새로운 발견을 하고 사회를 구성하면서 진화한 것이라서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인터넷이라는 것도 그 근본적인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면서 네, 네, 네. 새로운 형태의 소통과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나 이제 교육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다른 이들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것이 사실은 가장 핵심에 있는 부분이고 중요하네요. 그래서 학교건 학원이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네. 그 지식 자체보다도 네. 함께 살아가게 될 사람들과의 이 지식을 어떻게 같이 활용할지 이들과의 연결 이러한 것을 배워가는 과정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러니까 학원에도 보내시고 네네, 그렇게 관계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뭐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연결되는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교육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학부모님들이 모임에 하는 얘기가 결국 공부도 이게 DNA 뭐 유전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재능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다. 어쨌든 이게 엉덩이의 힘이다. 그죠? 끈기, 뭐 인내,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공부해본 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주변에 보면. 네. 아, 네. 저는 기본적으로 네. 유전과 엉덩이의 복합이라고 보는데요. 복합이니까.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네. 요즘처럼 AI 기술을 비롯해서 네. 모든 기술이 다 발달되어 있잖아요. 네, 그때는 기술을 잘 쓰면 적재적소에 잘 쓰면 시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네. 엉덩이만 무거운 사람보다는 네,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뭐 사실 타고난 것도 없다고 하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그 처음에 시작점이 다른 것도 기술을 통해서 꽤나 많이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술 친화적인 사람이 어느 시작점이든 얼마나 엉덩이가 무겁든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 이제 코로나19 지내면서 다시 뭐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이제 약간 그런 디지털 기기들 많이 접하게 되면서 뭐 검색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 잘 안 가르쳐줘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술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조금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이렇게 공부 신학기 맞이 특별 대담이니까요. 네. 공부 잘한 팁 있으시면 공부 잘하는 비결은 네. 아, 네. 그냥 제가 봤을 때 요즘 학생분들은 이미 기기를 다루시는데 너무 네. 익숙하고 네. 그랬을 때 뭔가 더 배우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코딩 네. 교육 어떻게 코딩. 하는지 엄청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그 얘기도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 나온 김에 할까요? 아, 코딩 네네네. 다들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네. 코딩 꼭 해야 될까요? 아,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배우셔서 후회할 가능성은 낮은데 네. 그렇다고 코딩만 꼭 배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프로그래밍의 대부분 많은 영역이 언어적인 논리와 좀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사실 논리 구성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생분들, 특히 어린 분들이 갑자기 그 까만 화면에 네. 이제 타자 쳐서 영어 쳐서 코딩을 하시는 것, 물론 이제 요즘 블록 코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흥미를 조금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AI 기술로 뭐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AI 기술이 생각의 한계를 확장시켜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알파고 이전에 감히 기계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 불과 6, 7년 전인데요. 네, 네. 지금은 AI 기술이 이것도 될까? 생각했던 게 1년 뒤에는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유튜브나 뭐 TV나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 컨텐츠를 접하면서 그런데 기술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상상력을 더한 그런 컨텐츠들을 보시면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많이 접하는 게 네. 코딩 그 자체를 배우시는 것보다 네. 첫걸음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프로그램을 막 배우는 것보다 그 이전에 해야 네. 될 게 있으시다라는 얘기군요. 네. 그걸 이해하고 나면 또 배우는데 재미가 있겠어요? 네, 제가 뭔가 이제 해야 될 작곡을 이유가 있으니까요? AI로 해본다던가 글을 AI로 써본다던가 네. 그림을 말로 그려본다던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네. 그 원리에 아무래도 흥미를 가지게 되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그런 네.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부모님들도 좀 같이 배우면서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아이들만 시킬 게 아니라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우리 교수님도. 두 가지 분리해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코딩이 필요한가 얘기는 뒤로 빼고 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가, 잘하는가? 오. 어떤 사람이 공부를 네, 잘하는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뇌과학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고 네. 기억을 잘하고 학습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curiosity,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찾아봐서 공부했던 내용은 네, 아니죠. 거의 다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막 그냥 시켜서 이것도 공부해도 저것도 해도 하나하나 다 쌓아나간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랑 맞닿아 있냐면은 내가 과연 내적 동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뭘 하는지 모르고서는 하느냐의 네, 문제랑 네. 비슷하거든요. 맞네요.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드려볼까요? 코딩하고 맞닿아 있는 얘기인데 자, 어떤 아이가 더 멋진 집을 짓는데 도움이 되는 거를 배웠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벽돌 쌓는 걸 주구장창 마이스터처럼 배운 아이와 네.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내가 나중에 살고 싶은 집은 이런 거야라고 다양한 집과 건축물을 보고 네, 네. 그 각각의 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래서 와 나는 정말 이런 집이 너무 멋지고 이런 집에 살고 싶어라는 목표점이 있는 네, 아이가 네. 있다고 한다면 오. 벽돌 쌓는 걸 이 두 번째 아이가 모르더라도 네, 네.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벽돌집이라고 한다면 결국 벽돌 쌓는 거 정도는 열심히 해서 금방 배워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경우가 코딩 교육만 시키거나 이거를 네. 강조하는 거는 벽돌 쌓는 거 배워야 돼. 시멘트 바르는 거 배워야 돼. 하고서는 하나하나 알려주고 나중에 아이가 이거 다 배웠어요. 자기가 무슨 집을 짓고 싶은지 몰라. 모르는군요. 본 집도 없고 어떤 집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집을 지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거는 쓸모없는 교육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많은 경험을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네. 내가 그래서 좀 책을 읽을 때 이 공부해야 되면은 공부하기 싫죠 누구나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저에게 교수님도 질문을 공부하기 던져 싫으세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럼 어떻게 스스로를 이 공부하도록 만드냐면은 이 안에는 어떤 내가 모르는 재밌는 내용이 있을까? 내 스스로에게서 호기심을 일으키려고 해요. 목차를 찾아보고 책 네. 제목을 본 다음에 나는 모르니까 지금은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책을 읽으면 이걸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보물찾기를 하듯이 네, 네. 책을 막 찾는 거예요. 그 내가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나오나, 네. 3장에 나오나 4장에 나오나.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찾기도 하고요.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과 호기심이 많이 생기면 공부를 네. 잘하게 돼 있고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나만의 질문을 그 다음에 나만의 목표점을 나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챗GPT 같은 생성형 AI나 AI도 훨씬 잘 사용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블로그를 만들고 싶은데 나는 프로그래밍 할 줄 몰라. 챗GPT가 다 가르쳐줘요. 멋진 블로그 디자인까지 다 낼 수 있도록. 네, 네. 내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네, 네. 근데 나 웹툰을 그릴 줄 몰라. 그러면은 달리, 미드저니 뭐 굉장히 많은 툴들을 가지고 내가 글만 써주면 웹툰 그림 그려주는 거는 인공지능을 다 통해서 할 수 해줄 수 있어요. 있다는 거죠.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 또는 내가 궁금해하는 무엇인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부도 잘 되지 않고 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 자체도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리고 또 질문 잘하는 친구들이 진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사실 어려워요. 우리 교육 현실 또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들 아직까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거든요.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좀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뇌 입장에서만 보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식은 뭐냐? 도제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사과정 학생들도 왜 소수를 뽑아가지고 몇 년씩 공부를 하냐? 대가 교수님이 있으면 그 랩에서 내가 5년, 6년 하는 거 다 보고 따라하고 선배들 하는 거 하다 보면 스킬이 생기는 네, 거예요. 맞아요. 독일의 마이스터 과정의 구두 장인들도 이 최고의 장인이랑 내가 10년을 같이 일을 하면은 그 스킬이 나에게도 오는 네, 거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산서원, 병산서원, 율곡 이이 같은 분하고 글을 배우면은 내가 글을 읊어도 내가 뭐 시경, 서경, 사서, 네. 삼경 공부해도 그게 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왜 못하냐? 네. 시간과 공간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한 공간에 그 모일 수도 없고 맞아요. 시간도 무한하지 네, 않고 네. 그래서 표준화된 지금의 교육 제도가 왔는데 네. AI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오면서 저는 다시 일종의 도제식 교육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겼다고 아.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특히 메타버스 AI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나 그때 장동선 박사한테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벽 2시에 물어보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제가 썼던 모든 글, 저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한 다음에 네. 제 인공지능 AI 아바타를 만든 다음에 얘를 렌트하면 새벽 2시에도 물어보면 언제든 답을 해줘요. 맞아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 네. 없이. 네. 그리고 이렇게 개인화돼서 제 얼굴을 한 형태는 아니지만 언제든 물어보면 똑똑한 답을 해줄 수 있도록 수억 개가 넘는 데이터를 학습한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챗GPT 네, 네. 같은 AI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가 와라고 하는 챗GPT라는 인공지능은 그 자체가 인간보다 똑똑한 어떤 주체라서 얘로부터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수억 명의 사람들한테 다 인터뷰를 하고 물어보고 답을 알 수가 없는 거를 인공지능이 대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언어를 그래서 네. 이 챗GPT 같은 걸 우리는 LLM이라고 부릅니다.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학습해서 나한테 요약형으로 그리고 약간은 사탕발림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얘기를 포장을 해줘서 이야기를 해주는 존재가 생긴 거죠.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도구고 툴이고 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그런 툴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예전의 방식으로 2차 산업혁명, 대량 생산 때 생겨난 초중고 학교 시험 제도는 이제 이 시스템의 무너질 포인트가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모두가 다르고 이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어떻게 학습하는가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네, 네. 그거를 이제 지금의 학교제도 안에는 못 담았지만 인공지능은 맞춤형으로 얘가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도와주고 수학을 못하면 수학을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도 네, 네. 진화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아직 이제 우리는 초기 단계라서 인공지능이 더 진화를 할 텐데 이렇게 퍼스널라이즈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은 해주지만 그 자체가 개인화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 다음에 일어나게 될 조심스러운 짐작은 항상 네. 미래 예측은 조심스럽습니다. 네. personified 된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인공지능도 누군가의 얼굴을 하고 누군가의 모습을 하고 내가 좀 더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는 네. 다양한 형태로 이제 몇 년 안에 진화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과외 선생님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아이의 특정 과목, 아이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를 일종의 또 다른 얘한테 네. 물어봐 라고 아. 한 형태로 우리가 모두 조수를 여러 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한 형태로 이제 교육이 진화하지 않을까 저는 짐작합니다. 좀 든든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1대1로 맞춤으로 누군가 나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장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이 다 개인화가 되기는 할 텐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특화된 거를 그렇겠네요. 던져줄 수 네, 있기 네.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모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협업에 익숙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에 가는 것도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네, 네. 협업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인공지능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서로가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다 협업하자고 하는 게 이제 말로 계약을 맺진 않았지만 네네. 서로가 그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기까지 발전시켜둔 걸 오픈해서요. 다른 사람이 거기서부터 또 네.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소스 코드가 대부분 공유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협업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그 미래에 뭔가를 습득하실 때 계속 그런 방식으로 뭔가 협업 연구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점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어떠한 교육이 중요해지는가 이제 요약형을 좋아하시니까 세 개의 포인트로 네, 요약을 맞아요. 해보면은 네, 딱 정리 포인트.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회성. 사회성. 나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 능력, 네. 내가 어떻게 연결을 만드느냐.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지? 네. 어디에 가야 정보를 찾지? 맞아요. 이걸 그것도 우리 보통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네. 통해서 물어보는데 네. 이 사회적인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서 자신만의 시각으로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능력. 그러니까 자신만의 시각으로 비판적 사고를 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데 이건 뭐냐면 네. 인공지능이 답은 해주는데 이 답이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 몰라요. 많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혹할 것 같은 답을 해줘요. 내가 들으면 와, 오 기분 좋은데 이런 거였어라고 하지만 네. 사실 수학 문제를 내줘도 네. 정확한 숫자 답을 못 해주고 네. 어떤 인물이나 역사적 사실 팩트에 대해서 물어봐도 그럴듯한 답을 하지만 실제로 팩트에 기반한 맞는 답을 해주지 않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왜 이렇게 답했을까? 이 답이 맞을까? 네. 라고 내게 주어지는 답을 의심하는 비판적으로 나만의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나만의 시각이 생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나만의 시각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기초적인 소양과 지식을 쌓으면서 늘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능력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해지는 능력이 되고요. 안 그러면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를 가름짓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얘가 말해주는 걸 모두 다 하고 얘가 보여주는 영화 다 보고 얘가 보여주는 미디어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노예가 되는 거고 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질문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얻어낼 수 있으면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고요. 네. 세 번째 포인트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다양성. 뭐냐면 네. 인공지능을 일부 기업, 일부 사람들만 사용하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다. 네.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면은 와 내가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잘 되겠네라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인류가 지식과 이 발전을 쌓아온 과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집단지성이 발휘가 되고 혁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들의 모든 의견들을, 언어들을 모아서 답해주는 인공지능이 신기한데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2세대, 3세대, 4세대 이제는 나만의 언어, 나만의 생각 없이 모든 거를 다 똑같이 지구상의 수억 명이 챗GPT한테 물어본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렇게 두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네. 모두가 비슷한 종류의 생각을 하고 비슷한 종류의 답을 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발전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지털 격차 해소, 네. 그리고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뭐 특정 나라 출신이라고 사용하지 못하고 이러면은 그게 사용하는 사람만 유리한 시스템이 아니라 물론 단기적으로 유리하겠지만 결국은 인류 모두가 후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유가 이런 거죠. 독재 국가가 왜 망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싸 내가 이제 부와 권력을 모두 다 얻었다라고 좋아하겠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나라 전체가 후퇴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다양성이라는 게 살아있을 수 없는 사회는 일부가 잘 된다고 오래 잘 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거를 넓혀서 이야기하게 되면 앞으로 필요한 능력은 나랑 비슷하고 나랑 똑같이 공부 잘한 애들하고만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는 전혀 다른 걸 좋아하고 운동 잘하고 누구는 싸우는 걸 좋아하는 아이지만 네. 이들의 모두의 생각과 서로 다름이 합쳐질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활용한 시스템이 진화를 해야 네. 우리 인간에게 더 좋은 세상이 된다라는 다양성과 관용, 포용이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의외로 네. 몇 걸음 가야 나오는 답이지만
더 중요해지는 가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딱 꼭꼭 집어서 포인트를 딱 정리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이제 어쨌든 AI 인공지능 하면서 저희 교육 얘기하면서 이 코딩 얘기했고, 근데 사실 들으시면서 코딩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근데 도대체 코딩이 정확한 개념이 뭐야? 그죠? 네. 사실 그 얘기를 먼저 할 수도 있었지만 또 이런 얘기 듣고 하면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코딩 정확한 개념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네.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딩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를 알았을 때 그 네. 둘을 네, 처리할 네. 수 있게 뭔가 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 친구가 할 수 있게 명령을 내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잘 하려면 네. 논리를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언어 능력이랑 되게 연결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접근을 하시려면 이제 코딩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제 딱딱한 코딩 말고 알고리즘이라는 네네.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영역은 좀 더 언어적 논리와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논리에 좀 더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도 요즘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쉬운 문제들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레벨을 쫙 풀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아주 작은 모델을 만드는 거는 바로 상상을 해서 이 친구한테 뭐 2와 3이 들어왔을 때 더해서 결과값을 5로 내주는 거를 바로 짤 수 있겠다 이런 게 네네. 있는데, 이제 크게 가면은 한 번의 상상으로 그 모든 구조를 만들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큰 모델까지 작은 모델부터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네.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큰 모델을 작은 것부터 쌓아 올려 나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네. 가르칠까요? 학원을 결국 보내야 되는 걸까요? 네. 이게 저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게 좀 정말 위험하지만 사실 지금 컴퓨터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적어도 AI 연구는 대부분 해보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I 연구는 2016년, 17년 이후에 된 게 대부분이고, 그때 연구직에 계시지 않았다면 사실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AI 연구랑 조금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학원을 보내시고 이제 어떤 교육을 받으면 좋을까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질문하시죠. 네. 저는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거는 이해하고, 네. 또 누나도 학부모라서 제가 이해하고. 많이 질문 받겠네요.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그거 하나만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정말 컴퓨터를 오랫동안 하셨는지와, 네. 그리고 만약에 AI로 포장을 하시는 경우에 네.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아시는지. 네. 물론 이제 정말 어린 친구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을 이제 부여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제가 우려되는 바는 지금 이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런 학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짚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배경을 충분히 확인하신 뒤에 네. 적어도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를 확인하신 뒤에 이제 아이들을 교육에 네. 넣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제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말하는 AI랑 현장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이 사용하는 AI랑 그 다음에 코딩 학원에서 가르치는 AI랑 말만 AI지 세 가지가 좀 다르기는 해요. 네, 네. 그 셋의 공통점을 찾게 되면 사실은 논리 수학적인 그 기초 블럭들이 있는 거고, 네, 네. 근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는 전혀 네, 다른 네. 문제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코딩이라는 거를 AI를 다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원리는 어려서부터 이해할수록 더 좋은 거고, 네. 그거는 꼭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네. 이제 그것에 굳이 AI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포장하는 일들이 많기는 하죠. 네. 그렇지만
그 각 단계마다 이 기본적인 논리 수학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네, 네. 물론 저희가 동의하는 거는 그것이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것보다는 수학이나 다른 언어 능력을 기르는 게 네네. 먼저 오는 게 맞다라는 건 저희가 동의하는 것 같고. 네, 네. 네네. 어렵습니다. 얘기할수록 또 할 이야기도 너무 많고요. 또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죠? 네.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진짜 어떻게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나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 교육이 시스템이 잘 되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또 많은 분들 전문가들 얘기도 하시잖아요. 종합적으로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마무리로 좀 하고 싶은 제언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좀 이야기 듣고 네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우리 소사님께서 네, 네네. 먼저 해주시죠. 코딩 교육이나 뭐 AI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또 그것과 이제 반대급부로 AI 기술의 발전에 대한 걱정, 부작용에 대한 생각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기술이 발전하는 데는 그에 따르는 걱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기술 자체에 몰입하는 게 좀 더 먼저라고 봐요. 그래서 기술에 정말 몰입해서 이 근본이 어떻게 되어 있고 프로그래밍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알 때 그리고 어떤 바른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런 업계에 들어와 주셔야 네. 기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또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부작용을 먼저 걱정하는 것보다는 기술에 먼저 관심을 갖고 몰입을 네. 한 뒤에 이 기술이 사람을 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더 많이 연구하는 쪽으로 발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네.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어쨌든 그런 인공지능 이런 것도 다 사람이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죠? 네. 어떠세요? 우리 장동석 교수님은 네, 어떤 말씀 마지막 하시고 싶으세요? 이제는 모두가 평생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부모고 내가 너보다 이만큼 많이 살았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말해주는 것들이 네. 의미 없어진 세상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뭐냐면은 야, 나 좀 가르쳐줘. 우리 같이 공부해야겠어. 우리 네. 같이 공부하자. 네. 약간 이런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사실 이제 여러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아이랑. 뭐 네.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 미래가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게 오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코로나19만 해도 네, 네. 물론 그걸 경고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뭐 어느 한순간 우리 삶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AI가 됐건 메타버스가 됐건 NFT가 됐건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어떠한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네. 그걸 위해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널 믿어.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감. 그래야 어떠한 순간 아이가 어려움을 겪어도 스스로 그걸 이길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똑똑한 아이를 모두가 원하지만 똑똑한 아이보다 네. 오뚜기 같은 아이가 되게 하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게 있어도 다시 배울 수 있고 뭐 괜찮아. 해보지 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들들이 그 말 할 때 제일 좋아요. 뭔가 엄마 아빠랑 막 해서 막 싫어 할래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애가 그러거든요. 알았어 아빠.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하고선 해봐요. 그러면은 그때는 네. 잘했건 못했건 그렇죠. 박수를 쳐줘요. 뭐 그래 이제 네가 싫다고 그러면 아빠도 인정할게. 하지 네. 않아도 돼. 네. 근데 해봤으니까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부모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막 닥달하고 불안해 하시거든요. 네. 이 불안감은 오히려 아이를 마비시켜요. 부모의 불안감 때문에 아이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엄마는 잘 못했고 잘 모르는 게 많고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넌 잘할 거야 그지? 화이팅! 이게 아이에게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 같이 해보자. 이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집에서 게임 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네. 아이 게임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걸 선택했냐면 네. 포켓몬고에 미쳤어요 아이가. 네, 네. 근데 엄마 아빠 우리 네 식구들이 다 합니다. 같이. 같이 대결하고 같이 모으고 좋은 거 있으면 아들한테 주고 네, 네. 그러다가
뭐 우리 1시간 했어. 이제 이제 그만하고 우리 어디 산책 갈까라고 엄마 아빠가 다 이걸 딱 덮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안 하고 아이도 같이 덮어요. 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맨날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는 친구처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면 아이와 우리가 같이 배우자, 우리도 하자라는 조금 마인드셋을 네. 부모님들께서 바꾸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 말씀 드리고 들으면서 싶어요. 진짜 많이 좀 우리 학부모님들이 방송 보면서 반성하셨을 것 같아요. 뜨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뭐 미래교육, 인공지능 시대 얘기하는데 어쨌든 결국은 우리 인간의 그 내면의 그런 내공, 힘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또 두 분 좋은 말씀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우리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교육 방향도 달라져야 되고 함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교육계에 계신 분들 너무도 조급해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교육이란 주제로 함께한 특별 대담 오늘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